저는 생활공작소 공동 창업자이고요. 지난 10년간 생활공작소의 상품 기획, 브랜딩, 디자인 등을 총괄해서 진행했었고, 현재는 생활공작소의 신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넉넉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 정부 지원 사업이 너무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창업을 하고자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부 지원 사업이 지금처럼 잘 구축되어 있던 때는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아이템에 대한 적중률이 높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선택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회전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빨리 돌잖아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생활용품 브랜드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이 라인업 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없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아이템이어야 됐어요. 브랜드를 딱 봤을 때 이제 전문성이 보이려면 라인업을 구축해서 이제 시장에 뛰어들어야 뭔가 전문성이 있고 그렇지, 이가 빠진 구성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들게 되면 고객들이 바라봤을 때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세탁 세제가 있는데 섬유유연제가 없다면, 아니면 뭐 샴푸는 있는데 컨디셔너가 없다면, 아니면 이제 초기 비용으로 아이템을 찍어내야 되는데 여러 개의 라인업을 한 번에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회전이 빠른데 라인업이 없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카테고리여야 됐어요. 근데 제습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습제 하나만 딱 내놓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카테고리. 또 하나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막강한 거의 독과점 형태의 플레이어가 있었거든요. 물먹는 하나가 그때 당시에 그 제습제 시장 점유율을 거의 절반을 넘어서서 한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나머지 대기업들의 제습제 제품들이 거의 두 자릿수 점유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제품들이 다 물먹는 하마의 아류처럼 나왔죠. 물먹는 물보, 물먹는 고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핑크 뚜껑을 따라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기회라고 봤어요. 왜냐면 너무나 막강한 플레이어가 하나 있고 나머지 대기업들도 그렇게 손을 크게 쓰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였죠. 제습제를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조의 리스크가 없었어야 됐어요. 생활용품은 거의 이제 생활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포뮬러를 개발할 때 여러 화학 원료들의 배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뛰어드는데 제품 제조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뛰어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조 공정이 심플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품질 관리가 좀 용이하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다 이제 제하다 보니까 나온 아이템이 이제 제습제였고요. 이름 자체를 좀 직관적으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초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 정하더라도 한번 들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꽂혀서 이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빙 아니면 생활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한글에 대한 저희가 지금 니즈가 있었어요. 누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됐던 노년층이 듣던 누가 듣던지 간에 들었을 때 무조건 생활용품을 하는 회사구나 라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리빙이란 말보다는 생활이란 말을 살리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 뒤에 이제 붙이는 것들을 많이 붙여본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좀 대기업들이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공방 감성.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을 들이고 심사숙고해서 만든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은 약간 크래프트맨십의 정신을 좀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방, 연구소, 공작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초기에 BI를 보면 인장 로고라고 해서 저희가 사각형의 도장 형식으로 저희가 로고를 만들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화가가 자기 작품을 공들여서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도장을 찍거나 자기의 이름을 적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담기 위해서 이제 인장 로고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된 거라서 그런 느낌이 담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생활이란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글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좀 좋게, 어감이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어를 붙여본 거죠. 근데 이제 공방은 너무 작은 느낌이 들고, 연구소는 너무 큰 느낌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만든다는 느낌을 주면서 좀 더 진중하게 만드는 느낌이 뭐가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뒤에 조합해서 붙여보다가 나온 게 이제 공작소가 가장 어감상 어색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생활공작소라고 짓게 된 거죠. 단순히 생활용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객의 생활을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좀 거대한 포부도 좀 담아보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디자인이 지금 현재 디자인처럼 그냥 화이트 앤 블랙의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제품마다 뭔가 컬러를 주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은 디자인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생활공작소라는 브랜드를 처음에 기획할 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가격 자체가 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불필요한 거를 빼야 되겠더라고요. 실제 기능을 하지 않는데
좀 값을 더 받기 위해서 넣는 컨셉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불필요한 걸 빼고 실제 기능을 하는 원료만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걸 빼자. 이런 컨셉으로 이제 브랜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디자인 자체를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디자인에서도 그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디자인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거를 빼야 맞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디자인에서 정말 필수 요소가 뭘까? 라고 생각한 게 이제 로고, 제품명, 용량, 향이 있다면 향, 법적인 필수 표기사항 같은 거 그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 외에는 다른 어떠한 디자인 요소도 넣지 말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공동 창업자들한테 이제 제안을 했고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 보통 일상이라는 캠페인은 파트너사였던 이노션에서 영감을 주셨어요. 생활공작소가 이런 캠페인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영감을 먼저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리소스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반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번 시작했으면 쭉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컨디션에 대해서 한번 좀 타진해봤던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용기에 금형을 떠서 하려고 했었어요, 점자를.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점자 스티커를 만든 거죠. 하루 동안에 가장 사용률이 높은 카테고리 좀 발라보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헷갈릴 만한 아이템을 추려보니까 보통 고객분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그 싱크대에 주방세제 핸드워시를 나란히 놓고 쓰세요. 설거지가 끝나면 핸드워시로 손을 씻고 로션을 바르시거든요. 주방세제 핸드워시를 나란히 놔요. 근데 저희는 또 제품이 용기가 똑같아요. 볼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이게 주방세제고 이게 핸드워시구나 바로 즉각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 시각적인 분들은 정말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세제 핸드워시용 점자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데 단순히 우리 제품에만 쓰이게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어차피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그리고 주방세제 핸드워시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 말고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에도 붙여서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가 여러모로 또 괜찮더라고요. 금형을 파는 것보다는. 금형을 파면 우리 제품을 쓰고 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스티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 제품 쓰지 않더라도 붙여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스티커가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점자 스티커를 배포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고요. 장애인의 날부터 시작을 했던 캠페인이었는데 장애인의 날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저희 자사몰에 들어오시면 점자 스티커를 무료로 배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쉼 캠페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어떤 공간에 우리 제품을 막 채워넣는 식의 캠페인 기획은 좀 하기가 싫었어요. 취향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었고요. 모든 공간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했어요.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요. 사회적인 공간이 있다고 봤어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정말 실물로 존재하는 공간. 사회적인 공간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커뮤니티 같은? 커뮤니티지만 뭔가 취향에 대한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 모든 공간은 취향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을 꾸미더라도 자기 취향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취향이 되게 막 세련될 수도 있고요. 좀 남들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취향이 들어가는 공간인 거예요. 상업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커뮤니티는 정말 취향이 집약된 공간이라고 봐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꾸려나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브랜드는 있는 듯 없는 듯한 브랜드, 자극적이지 않아서 부담이 없는 브랜드, 그래서 어디에 두어도 원래 있던 것처럼 잘 어울리는 브랜드라는 그런 브랜드 철학이 있었는데 거기랑 공간이랑 붙었을 때 어떠한 취향으로 채워져 있더라도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하게 됐던 건데 처음에 했던 기획은 위크엔더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는 스테이, 서울에는 이제 바스를 1인 바스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 원유로 프로젝트에서 거기서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쉼입니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찾아가는 삶. 그래서 강릉에서는 스테이를 하고 서울에 있는 1인 바스에서는 휴식을 취하면서 거기서 책도 읽고 바스를 즐기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취향을 우리가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컨셉을 쉼으로 잡자라고 이제 정해서 이제 진행하게 된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인사이트가 또 하나 나오는데 한길이 대표님이 그 위크엔더스 대표님이신데 그 대표님이 이제 미팅 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사실 생활공작소의 제품은 쉼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 쉼은 정말 내가 딱 오롯이 쉬어야 되는데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제품은 청소를 하거나 뭔가 설거지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쉼이랑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활공작소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부담이 없고 어디에 두어도 거슬리지 않고 그런 걸 추구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쉼이랑 잘 연결되는 것들도 좀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브랜드다 보니까 쉼이라는 가치와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 어울릴 수 있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어떤 취향을 가진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거슬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오늘의 쉼, 생공적 쉼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진행했었죠. 제 나름대로의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딩을 사람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전문가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거와 저의 좀 차이는 뭐냐면 브랜딩과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 비유해서 이 브랜드가 진정성이 있어야 고객에게 잘 전달되고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관계를 떠나서 브랜드 자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성공 방정식이 다 나에게 들어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를 보면 각자 인생을 열심히 살고 하신 분들의 성공 스토리가 있지만 그 방정식이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브랜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같은 성공을 할 수는 없다. 누구는 이렇게 같은 노력을 해도 더 큰 회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작은 규모의 성공을 할 수도 있죠. 누구는 브랜드 인지도를 빠른 시간 안에 당길 수도 있지만 누구는 좀 시간이 걸려서 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와 시기는 다 다를 수 있다. 또 하나는 꼭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사람이 꼭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하지 않는다고 의미 없는 삶은 아니죠. 성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공하는 삶이 있고 전 잘 사는 삶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꼭 성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삶도 충분히 잘 사는 삶이잖아요. 꼭 모두가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꼭 성공해야 될 필요도 없다. 잘 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브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브랜드를 공을 들여서 키우더라도 이 브랜드가 이번에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에 제가 하는 브랜드가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그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시기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꼭 성공하지 않아도 좌절할 필요 없고 성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브랜드, 존재 이유가 없는 브랜드는 아니다. 잘 살아내면 된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내 존재의 이유를 찾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모임들이나 네트워킹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인사이트를 뭔가 뽑아내야지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분이 겪었던 일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얘기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취향들이 있고 제가 모르는 브랜드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찾아보고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그럼 또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만나는 거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는 것들이 좀 더 흡수가 잘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책은 누구나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 자체가. 근데 사람을 만나는 거는 누구나 만날 수 있잖아요. 책에서 얻는 경험보다 더 날것의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확고해야 돼요. 모든 것이 생각이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그 생각이 말로도 나오고 태도로도 나오고 차림새로도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근데 그 생각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주위의 의견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듣고 와서 이거 좋다던데 우리도 해볼까? 요새 이게 힙하다던데 우리는 이거 안 해? 라고 했을 때 물론 그런 트렌드들과 우리 브랜드랑 잘 맞아떨어진다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모든 트렌드가 그렇진 않거든요. 브랜드 담당자가 생각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흔들리기 십상이고요. 그러면 생각이 흐트러지면 밖으로 나가는 것도 흐트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럼 고객들은 분명히 알아요. 예를 들면 생활고자서는 부담이 없는 브랜드라고 했는데 어떤 밈이 돌았을 때 그 밈에 갑자기 막 합리해서 하고 있고 그럼 생활고자는 브랜드랑 과연 이 밈이 맞는가? 요새는 되게 알록달록한 브랜드, 그러니까 디자인이 트렌드래. 이런 거를 접목해보는 게 어때? 갑자기 저희가 막 그런 거를 막 실험적으로 물론 실험적인 디자인도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우리 브랜드랑 맞느냐 안 맞느냐의 이야기예요. 그게 정말 우리와 핏하냐 맞지 않느냐. 정말 산으로 갈 수 있다. 트렌드에 민감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우리 브랜드의 생각이 확고해야 우리 브랜드가 취할 거와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이 분명해지고 그게 생각이 올곧아야 밖으로 나가는 메시지 그리고 뭐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나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나가야 고객들이 그 브랜드를 하나의 일관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이 흔들리거나
아 이게 뭐 내가 하는 게 맞나?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솔깃해서 합류한다거나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걸 가장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다. 그 일관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게 뿐만 아니라 생각이 일관되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건 많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업에 있어서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과 나의 뭐 경험치와 잘 맞아 떨어져야 잘 굴러가는 것 같고요. 모든 성공 방정식이 나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랑 또 이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미리 아는 것보다는 그냥 그 업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업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걸 그냥 단순히 천을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을 것이냐, 그걸 성장할 것이냐, 이런 걸로 바라봐야 그 업이 내게 될 수 있고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알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일을 내가 맞닥뜨리더라도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는 저는 태도라고 봐요.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더 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내 업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가 어떤 태도로 나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